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명견말리 인류의 미래편 인구, 경제, 북한, 의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부분인데 우리 최근에 인구에 대해서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뭐 정해진 미래부터 해서 뭐 일자리, 수축사회, 기타 등등.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명견말리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 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인데, 일본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참고서죠. 우리가 일본을 모델로 해서 열심히 쫓아와서 발전한 것도 있고, 뭐 인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뭐 한 발짝 반 발짝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장밋빛 예측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귀해지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직원 복지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세대가 늘어나면 실버 산업이 발전을 해서 기존에 사라지는 그런 산업들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청년층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임금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 늘어나면서 실버 산업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노인들은 지출을 하지 않는 거죠. 일본의 쓰나미 지진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바닷물에 막 쓸려가는 그런 금고들, 그 안에 뭐 수억 원씩 그 노인분들의 자산이 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실버 산업의 호황 이런 일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청년 인구가 많고 태어난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인공지능, 로봇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 감소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막대한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도로 짓고 저기 산꼭대기에 사람 한 명 사는데 거기까지 막 길 내고 막상 건설하고 났더니 뭐 동물들만 다니는 그런 다리 놓고 뭐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당시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66%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에서 45%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지금 일본은 거의 250%,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그런 1조 원대의 투자를 청년층에게 했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효과는 더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례인데, 이탈리아도 유럽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후진국이잖아요. 보면 이상한 총리들도 많이 나오고 초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인데, 청년들이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떠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청년 이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또 세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노령 지원금 자체가 또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항상 명견말리를 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독일이 나와요. 근데 독일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우수한 점도 있지만, 과연 독일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흥이 과연 독일인들의 노력, 독일 사회의 저력 이런 걸로만 가능했는가? 뭐 그건 아니잖아요. 유럽이 통합
되면서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독일한테는 그게 행운이 된 거죠. 폭스바겐 공장의 노사 대타협의 사례가 나오는데, 공장이 외국으로 떠나려다가 이제 노사 타협을 해서 청년들을 고용하고 내수 경제를 뭐 유지시키고 뭐 이런 뭐 성공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전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거든요. 여하튼 기존 세대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좀 나누고자 하려는 그런 노력, 뭔가 이 공동체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경제 부분은 역시나 또 일자리 소멸에 관한 내용인데, 기업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에 815조의 성과를 냈는데 2010년에 1711조의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기업은 2배의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고용은 2000년에 156만 명, 근데 2010년에 161만 명. 기업은 2배인데 고용은 156, 161이면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자, 우리는 성장하자, 성장해서 빨리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장해도 일자리는 안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 투자해서 이제 이런 낙수효과,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IMF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견말리에서 그 순창 고추장 사례가 나오는데, 순창에 고추장 공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 지역민들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했는데, 거의 다 공장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뭐 일자리는 어떤 공장 사례 나오는데 뭐 10명 정도, 굉장히 그 황당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구글이 1900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하겠다 했더니 바로 주가가 그냥 20%가 대폭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해결이 쉽지 않은 게, 과거처럼 이게 뭔가 전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뭐 이런 사례, 기업가가 양보하면 뭐 노동자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또 자본가가 있는 거예요. 기업가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그게 일부의 기업가가 되는 거고 일부의 자본가가 되는 거잖아요. 또 기업가 중에서도 자신이 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그런 또 고용되는 기업가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튼 중요한 게 대기업의 고용 창출의 낙수 효과는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100명의 샘플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인원은 단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단 1명. 그런데 국가의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책이 단 1명의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됐다. 길 가다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누구 만납니까? 다 자영업자 만나고 이런 길거리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 100명에 1명이니까 친구 중에서도 별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3만 불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3만 불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왜 돈이 없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대기업이 아닌 이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 개개인들의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뭐 대기업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늘 가서 대기업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서 뭐 식품 사고, 다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 상권, 우리 동네 지역 상권을 이용해서 그 돈이 또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노력들을 모든 개인들이 조금씩이라도 한다면 이렇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북한,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는데 그 세계적인 투자가 진 로저스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쓴 그런 연작들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진 로저스가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이룬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보석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좀 흥분되고 막 미래가 좀
밝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허망해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뭐 남북 교류, 뭐 남북 대화 이렇게 해서 야,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로 또 험한 말이나 주고받고 좀 비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명견말리도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함경북도 부분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삼각 무역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진항, 뭐 훈춘, 포세트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허망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우리가 뭐 통일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통일 이런 걸 떠나서 자, 남북한이 좀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통합, 남북 경제통합 이런 거라도 좀 빨리 해내자 이런 소망인데 솔직히 지금은 전쟁이 없는 한반도 그것만이라도 그냥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명견말리의 이 책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북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뭐 돈주라고 해서 이 자본가 계급들이 형성되고 있고 북한 젊은이들 신인류라고 해서 우리 뭐 남한 방송 보고 뭐 서구 문화 이런 거 받아들이고 해서 상당히 그런 자본주의적인 감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부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부분인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100만 원 정도면 24시간 정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판 아주 과학적인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과거 사람들이 8글자 써놓고 뭐 이 사람의 뭐 신장이 안 좋으니 간이 안 좋으니 뭐 건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물론 뭐 운명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게놈 아주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해독을 해낸다는 거죠.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면 유전자로 뭔가 어느 정도의 또 운명 예측도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뭐 표적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또 그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뭐 유명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예 유방을 미리 절개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게놈 지도가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황우석 교수 사태로 인해서 이 유전자 연구 분야가 쇠퇴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지금의 바이오에 쏟고 있는 역량과 합해져서 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입니다. 치매.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뭐 노인 부양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치매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서비스를 지향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2023년까지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치매면 요즘에 한 80, 75세 뭐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대에 있어서 치매 발병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 수준의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2040년 정도가 되면은 78조 정도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6분의 1 정도가 치매에 대한 서비스 하는데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 또 늘어나는 치매 인구,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반드시 필요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치매하면은 막 며느리한테 욕하고 막 대변도 못 가리고 벽에 이렇게 막 칠하고 뭐
뭐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과거에 TV 프로그램에서 자꾸 그런 이미지로 치매 환자를 묘사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억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죠. 근데 경증 환자 같은 경우 약을 먹으면서 잘 관리를 하면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이제 2, 3년 정도의 중증으로 넘어가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말기, 우리가 아까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의 치매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커밍아웃을 하고 초기의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치료제가 개발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명경만리 브리핑 인구경제 북한 의료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